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2편 태동의 증자 의자왕 왕위에 오르다. 궁궐 남쪽에 못을 만들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이리 소식이 없느냐? 내년 춘삼월에는 그 못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할 수 있겠느냐? 대왕마마, 지금 인부들을 징발하여 공사를 하고 있사오나 못에 채울 물이 없는 관계로. 뭐라? 물이 없어. 니놈이 감히 주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20리 밖이든 천리 밖이든 물을 끌어다가 궁남지를 채우라. 그리고 궁궐 뜰락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겠다 했거늘 준비가 됐느냐?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 가자. 대소신료들은 술을 마시고 악사들은 검은 고를 타고 무희들은 춤을 추고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겠느냐? 대부분의 백제 왕들이 상대적으로 그 재위 기간이 짧았던 반면에 무왕은 40년을 넘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무왕은 서동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군사적 압박으로 빼앗긴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성공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드라마로 꾸며서 선보였습니다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확하게는 재위 35년째 이후부터는 연락에 빠져서 국사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궁의 남쪽에 조성했다는 못, 즉 궁남지를 들 수 있겠죠. 부여의 백제 사적지를 돌아본 사람이라면 궁남지를 구경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연못이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는 그 궁남지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제 부에 가면 궁남지로 복원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 자리가 아니다 하는 이제 그 견해도 있어가지고 확증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20열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못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거기다 이제 물 채우고 다시 또 배수도 해야 되고 이런데 20열이 그 물 끌어안이 물길을 또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그 궁남지에서 이제 주목되어지는 거는 이제 방장선산을 만들었다는 거지 도가적인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궁남지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서 최초로 인공으로 조성된 조원으로서 경주의 안압지보다 4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압지를 만들 때 그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성의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20여리에서 끌어들이고 사방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 섬을 만들었는데 이는 방장선산을 모방한 것이다. 방장선산은 도교에서 신선이 논이는 산을 일컫는데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금동 대향로에도 도가적인 성격의 상징물들이 보이고 있어서 궁남지 한가운데에 방장선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백제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헌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는 이 궁남지 조성을 무왕의 방탕과 향락의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왕의 권위 강화의 근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자왕을 태자로 삼는다든가 또는 이와 같은 대항포에서 연회를 즐겼다든가 또 하나 대단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궁남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남지는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궁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서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물을 끌어들여서 궁남지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국왕권의 강화를 의미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왕이 신하들과 더불어서 자주 연회를 열었다는 대왕포로 가보기로 할까요?
즐기지 않고 못들 하느냐? 자,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하야흐로 춘삼월이라 햇볕은 따사롭고 강 언덕에 색색의 꽃들이 다 두어피고 좋은 시절이 아니더냐. 악동들은 풍악을 울리라. 무엇들 하느냐? 자, 모두들 일어나서 춤을 추거라. 에헤, 아니 되겠다. 풍악을 멈추라. 짐이 직접 검은 거를 탈 것이다. 검은 거를 대령하렸다. 예, 대왕마마. 짐이 검은 거를 탈 것이니 너희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 무왕 37년 3월에 왕은 측근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비하의 북쪽 갯가에서 잔치를 베풀고 놀았다. 양쪽 언덕에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이 뒤섞여 있고 그 사이에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들이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 왕은 술을 마시고 즐거움이 극도에 달하여 검은 고를 타고 스스로 노래를 부르니 아랫사람들은 번갈아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대왕포라 하였다. 지난 시간에 무왕의 익산 천도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 중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준비는 했으나 결국 천도를 실천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그는 무왕이 말기에 음주 가물을 일삼는 등 연락에 빠진 것은 익산 천도 계획의 좌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타격입니다. 좌절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신하들의 이제 상당히 발목을 잡힌 형상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충격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죠.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결국 현실적으로 표출되냐 하면은 정무에 힘쓰기보다는 즐기는 노는 쪽,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려고. 서기 636년, 이때는 무왕 37년인데 무왕은 자신의 재위 중 마지막으로 신라 공격을 명합니다. 장군 우선은 듣거라. 예, 대왕마마. 신라 정벌에 나설 정예병사들을 소집하여 준비하라 일렀거늘 어찌 되었느냐? 예,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 500명을 이미 선발하여 출정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좋다. 이번 우리의 공격 목표는 신라의 독산성이다. 지혜와 용맹을 발휘하여 기필코 독산성을 함락시키고 돌아오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자, 가자! 무왕의 명을 받은 백제장수 우소는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 500명을 이끌고 보무도 당당히 출정을 하는데, 그러나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출정한 군사답지 않게 백제 군사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관련 기록이 이렇습니다. 장군 우소는 옥문곡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안장을 풀고 군사를 쉬게 했는데 신라 장군 알천이 군사를 거느리고 몰래 와서 무찌르므로 우소는 큰 돌 위에 올라 활을 쏘며 막아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져 전사했다. 그러니까 독산성을 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독산성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옥문곡이라는 계곡에서 신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무력하게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왕이 백제장수 우소를 보내치도록 명한 독산성은 어디이며 우소가 기습 공격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옥문곡은 또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 전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덕여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16년 동안에 미리 알아맞힌 일이 3가지나 있었다. 신라의 선덕여왕은 신기할 정도로 예지 능력을 타고나서 자신이 죽을 날짜도 정확히 예언하였고 씨앗을 보고 그 꽃에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맞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백제 장수 우소가 군사를 이끌고 출격한 옥문곡 전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마, 대궐 서쪽에 있는 영려사의 옥문지 연못에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들이 모여서 사나흘 동안이나 울고 있사옵니다. 어인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나라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여왕에게 물었더니 여왕이 말하였다. 장수 알천과 필타는 듣거라. 정예병사 2,000명을 뽑아 한시바삐 서쪽 교회로 나가도록 하라. 그곳에 가면 여근곡이 있을 터, 그 여근곡에 찾아가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터이니 그들을 습격하여 죽이고 돌아오라. 2명의 각간이 명령을 받은 후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로 가서 물었더니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 군사 500명이 와서 그곳에 숨어 있었으므로 한꺼번에 잡아 죽였다. 백제 장군 우소란 자가 남산 곡의 바위돌 위에 숨어 있는 것을 에워싸고 쏘아 죽였다. 또 지원하기 위해 온 군사 1,200명도 역시 습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삼국사기에는 옥문곡이라고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는 여근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울었다는 연못 이름이 옥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덕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재위 기간 중 장차 일어날 3가지 일을 알아맞혔다고 하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겠죠. 무엇보다 삼국유사에는 이 여근곡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바로 인근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당시 백제와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볼 때 백제 장수 우소가 경주 코앞까지 군사를 몰고 들어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노중국, 김주성 2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이 삼국유사에서는 경주 바로 가까운 바로 지척에 있는 이 근천의 여근곡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는 백제군사가 독산성을 공격하고 다시 옥문곡에서 신라군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백제군이 패배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대로 따르면 여근곡 있고는 옥문곡이 대지고, 그러면 경주 아주 가까운 곳이 대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근곡이 너무 경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경주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시 건천읍을 여근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경북 성주와 합천 사이를 여근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우소가 침공했다라고 하는 곳은 바로 경주 바로 근처인 건천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는 아마 경북 성주하고 합천 사이 어느 지점이라고 비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당초 백제의 우소가 공격 목표로 삼았던 독산성의 위치도 논란거리입니다. 독산성은 삼국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지금의 경기도 오산 쪽에 독산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에 독산성으로 비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포항이라면 백제군이 신라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셈이 되고, 경기도 안성은 이 전투 기록과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무왕조에 나오는 옥문곡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노중국 교수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등장하는 옥문곡의 경우를 근거로 삼아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신라 장군 김유신이 대량성 밖에, 대량성 오늘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이제 백제군을 유인해 가지고
옥문곡에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백제군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량성 그러니까 합천이죠. 합천 밖에서 백제군을 유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문고가 유인을 했죠. 근데 만약 이 옥문국을 지금 근천의 여운국으로 보면 합천에서 그게 근천까지 유인했다는데 이거는 사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수가 독산성을 쳤다. 이제 독산성은 성주에 독용산성이 있습니다. 성주에 있는 이 독용산성이 삼국사계에 나와 있는 독산성일 것이고 실제로 지금 성주와 합천 사이에 옥문곡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당시 백제군과 신라군이 전투를 벌였던 공간일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앞에서 무왕이 대왕포라는 곳에서 음주와 가물을 즐겼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무왕이 연희를 즐겼다는 기록은 이후로 2번 더 등장합니다. 무왕 37년 가을 8월, 왕이 신하들에게 망해루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39년 봄 3월, 왕은 궁녀들과 큰 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 글쎄요, 국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궁녀를 대동하여 뱃놀이를 한 정도는 다른 임금들도 늘 해왔던 자연스러운 여응 수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국사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기록한 것은 무왕 말년에 타락상을 보였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왕의 입장에서 삼국사기 기록을 보자면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꺼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백제의 유학 얘기를 잠시 해보기로 할까요? 특히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가 외에 뭐 오경 박사 이렇게 이제 파견해가지고 외에 이제 그 유학을 전해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유학이 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백제는 필요하면은 또 중국으로부터 이제 학자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황 때 보면은 모시 박사 초빙하기도 하고 강례 박사 육후를 또 초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초빙해서 이제 인재들을 기르고 그 유학에 대한 이 교육을 이제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백제에서 유학이 성행했을 뿐 아니라 그 수준도 상당해서 바다 건너 외국에서는 오경 박사 등을 통해 유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대신에 백제 군사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는 내용을 수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중국에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바로 무왕 말기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무왕 41년 봄 2월에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어 국학에 입학하기를 청했다. 이때가 서기로는 640년인데 똑같은 시기에 신라 본기에도 왕실의 자제를 당나라에 유학 보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선덕왕은 자제들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국학에 입학하기를 청하였다. 당태종은 천하의 명유들을 학관으로 삼고 국자감에 행차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문을 강론케 했다. 또한 학생으로서 능히 대경 이상을 밝게 통달한 사람은 모두 관리에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드니 사방에서 학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이때에 고구려, 백제, 토번 등도 또한 자제를 파견하여 국학에 입학시켰다. 대왕마마, 고구려 신라뿐 아니라 토번까지도 당나라 국학에 왕실 자제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하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오경에 능통한 박사들을 초빙하여 경전을 가르쳐오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경 박사들이 바다 건너 외국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어서 유학을 가르쳐오지 않았느냐. 대왕마마, 당나라 태종이 직접 나서서 학덕이 높은 학자들을 교관으로 삼고 학교 건물도 크게 지어서 장려하고 있는 터에 국학의 인재들을 보내 입학시키는 것이 어찌 학문 연찬에만 그 목적이 있겠사옵니까? 당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대국이고 그 나라 황제가 국학을 장려하고 나섰다 하니
우리 백제도 국학 입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것이 도리겠구나. 특별히 왕실 자제들로 국학에 유학할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라. 유학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중요하니까 배울 필요도 있었고, 강대국인 당나라의 황제가 나서서 장려한 일이기 때문에 외교 차원에서 왕실 자녀를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참고로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낸 나라들 이름 중에서 토보는 오늘날의 티베트 지역에 있던 왕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기 641년 봄 3월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이 재위 42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백제 사신이 당나라에 가서 소복을 입고 글을 올려 무왕의 죽음을 알리자 당태종은 국서를 보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지방 사람을 생각하는 도리는 총명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죽은 사람을 표창하는 의리는 먼 곳이라도 막힘이 없는 법이요. 백제왕 부여장이 벼랑간 세상을 떠나니 매우 슬프오. 마땅히 보통의 예우보다 더하여 영광을 표시해야 되겠소. 그렇다면 백제사에서 무왕은 어떤 군주였을까요? 저희 견해대로 한다면은 사실 그 몰락 왕족으로서 참 어렵게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건 자력으로 된 게 아니고 사실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 옹립이 되어졌는데, 옹립되고 난 다음에 어떤 왕이 될 거냐 하는 거는 크게는 둘입니다. 하나는 꼭두각시 왕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채통을 확립해 나가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무왕은 후자 쪽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완전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옹립된 왕이었지만 귀족 세력의 전횡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왕권을 확립한 군주였다. 노중국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또한 김주성 교수는 그의 왕호가 무력을 나타내는 굳셀 무자라는 점에서 영토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주된 업적으로 꼽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자를 붙여준 왕은 우선 영토를 많이 넓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왕은 끊임없이 신라의 동쪽 변경을 침공을 해서 영토를 넓혀갔었고요. 또 북방으로서의 영토를 계속적으로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무왕의 칭호에서도 느껴지듯이 우선 영토를 많이 넓히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영토를 많이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군사력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러한 군사력의 강화는 귀족들의 세력권에 있었던 어떤 군사 지휘권을 국왕의 권한으로 일률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토의 규모로 보아서 동양 최대의 사찰이라고 할 만한 미륵사의 창건, 그리고 천도가 이루어졌는지 준비만 해놓고 무산됐는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익산에 조성한 거대한 왕궁, 거기다 왕응사 건립과 국남지 조성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백제의 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왕궁과 같은 이 거대한 토목 건축 사업,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재정과 인력이 드는 이런 거대한 토목 건축 사업을 한 게 무왕 자신으로서 왕실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보이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재정 낭비, 민력을 크게 이제 피폐시킬 수도 있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의자왕 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역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바탕이 된 게 아니냐. 자, 이제 백제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제31대 의자왕 시기의 백제 역사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용감하고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 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33년 만에 그를 세워 태자로 삼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었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 무왕이 돌아가자 태자가 왕위를 이었다.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의자왕의 즉위기사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즉위기사만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는 무왕의 맏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늦게 태자에 책봉됐을까? 부모에게 효도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어서 해동의 증자라는 찬사를 들었다 했는데 그것이 그의 타고난 성품인가? 아니면 정략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인가? 그는 도대체 몇 살에 왕위에 올랐을까? 자, 이제부터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을 둘러싼 이 의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 의자왕의 모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의자왕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무난한 대답을 찾자면 의자왕의 어머니는 신라의 선화공주다. 이렇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이른바 서동설화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무왕이 총각인 서동 시절에 선화공주를 만나 결혼했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다면 무왕의 맏아들은 당연히 의자왕이 되겠죠.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는 다른 문헌 근거가 없는 이상 무왕이 선화공주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시의 양국 관계를 볼 때 두 나라 왕실 간에 결혼이 이루어질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반론이 대세이긴 한데 그러나 동성왕의 경우도 신라 그 왕녀를 아내로 삼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강유역을 신라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이제 성왕이 빼앗겨버렸지만 신라 진흥왕이 딸을 보내줘서 또 작은 왕비로 삼은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왕의 경우 신라를 이제 뒤에 공격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무왕의 어떤 즉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 왕실하고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백제 내에서의 자신의 어떤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 속에서 일종의 결혼 동맹을 이제 외적으로 체결해가지고 백제 안에 있는 여타 귀족 세력들을 일단은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동성왕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백제와 신라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때에도 왕실 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강종원 연구원은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라는 삼국유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신라 출신 선화공주가 의자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화공주가 신라의 이제 공주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무왕이 이제 몰락한 흔히 이제 왕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제 무왕이 즉위한 이후에 어떤 뭐 신라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왕권이 약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무왕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무왕의 어머니와 또는 그 비와 관련된 그런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무왕의 비는 익산의 어떤 제지 세력의 딸이 아닌가. 따라서 강종원 연구원은 무왕의 비, 즉 의자왕의 어머니는 무왕이 총각 시절에 서동으로 지냈던 익산의 어떤 집안 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 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무려 33년이나 지나서야 의자 왕자를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의자왕 자신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왕자 융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무왕은 어찌하여 맏아들인 의자 왕자를 33년간이나 묵혀두었다가 뒤늦게 태자 책봉을 했을까요? 왕자 의자가 태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물론 무왕에게는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을 것이고 의자왕의 경쟁자가 될 만한 왕자 또한 일단 여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종원 연구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태자를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백제의 경우에는 왕도가 부여, 사비에 있다가 또 익산으로 무왕 때 옮겨가는 정치의 중심이 일단 옮겨갔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랬을 경우 사비 세력과 익산 세력 간의 정치적 어떤 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어느 정치 세력이 미는 인물이 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다음 때에서 정권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수도를 금마저로 옮기겠다는 대왕마마의 뜻을 우리는 결탄코 받들 수가 없소이다. 금마저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이곳 사비성의 도들입니다. 그리요. 우리는 사비성의 사씨들이 의자 왕자의 태자 책봉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소이다. 장자가 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오. 대왕마마께는 의자 왕자 외에도 여러 명의 왕자가 있소이다. 그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오. 그러지 말고 금마저 천도를 반대하는 당신들은 어느 왕자를 태자로 받들 생각인지 그 속내를 밝히시오. 마땅히 의자 왕자를 태자로 삼으려는 대왕마마의 뜻을 끝내 거역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허허,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오. 백제국의 장래를 위해서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군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반역으로 매도하려는 것이오. 의자 왕자는 일찍이 해동의 증자로 칭송받은 인물이오. 우리는 의자 왕자의 태자 책봉을 찬성할 수 없소. 강종원 연구원은 의자 왕의 태자 책봉을 두고 귀족 세력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상하면서 금마저, 즉 익산으로 천도를 하는 데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학 교수의 진단은 다릅니다. 그는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설화를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고 의자 왕자의 태자 책봉이 늦어진 것은 그가 신라 출신의 선화공주를 어머니로 둔 핸디캡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의자왕이 무왕 33년에 와서야 태자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가운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동증자라고 하는 명성까지 얻은 사람인데 늦게 태자가 되느냐, 국정의 제2인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 태자 자리에 너무나 늦게 책봉이 됐던 것이죠. 이것도 그 정상적인 결혼관계, 무왕이 백제 지역의 그 귀족의 딸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려운 것이죠. 신라하고 있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무왕이 이제 신라 왕녀를 아내로 삼게 되다 보니까 그의 아들인, 그 소생인 의자 왕자가 태자가 되는 그 과정이 결단코 순조롭지 않았다, 힘들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대왕마마, 어찌하여 태자 책봉을 늦추시는 것이옵니까? 태자 책봉을 언제 짐이 늦췄다고 말하는 것인가? 경들이 책봉을 반대해서 일이 늦어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은 대왕마마께서 태자를 잘못 간택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무엇이라? 자고로 임금의 장자가 태자가 되는 것이 순리이거늘 경들은 어찌하여 의자 왕자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짐의 뜻을 한사코 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의자 왕자는 아니되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 의자가 어찌하여 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의자 왕자는 외가가 신라 왕실이옵니다. 외가가 신라여서 어떻다는 것인가? 대왕마마, 우리 백제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신라에게 한성 땅을 비롯한 영토를 대거 빼앗겼기 때문이옵니다. 따라서 대왕마마는 물론이고 후대 임금께서도 고토 회복을 위해서는 신라와 부단히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온데, 신라 왕실을 외가로 두고 있는 의자 왕자께서 왕위에 오른다면 그것이 쉽게 싸웁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왕자가 태자가 되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자왕의 어머니가 적대국인 신라 왕실 출신의 선화 공주였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본 서기에 나타난 풍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명 3년 초하로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장을 들여보내어 볼모로 삼았다. 일본에 볼모로 갔다는 왕자 풍장을 두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 건너갔다는 때가 서기 631년이면 백제 무왕 때이기 때문에 무왕의 아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무왕의 아들이라면 의자 왕자와는 왕위 계승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이복 형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강종원 연구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또 의자왕과는 뭐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그렇다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백제 멸망 이후에 또 주로 활동한 이런 상황과 연계시켜 봤을 때 뭐 의자왕의 아들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자왕의 경우에는 이제 태자 융이라든지 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록상에서요. 아마 무왕의 이제 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가 일본에 가서 있었고 거기서 또 활동을 했던 것은 의자왕의 어떤 태자책봉 이것과 전후해서 혹시 태자책봉 이전에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보낸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풍장은 들어오너라. 예, 대왕마마. 네가 이 나라의 왕자로서 태자의 뜻을 두어 왔다는 걸 애비는 잘 알고 있느니라. 하나 애비는 백제의 국왕으로서 너희 형 의자를 태자로 책봉하기로 마음을 굳혔느니라. 서운하겠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니라.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아바마마. 당연히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허나 너를 태자로 세우겠다고 나섰던 일부 귀족 세력까지 너처럼 그리 흔쾌하게 아비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옵니다, 아바마마. 나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잠시 떠나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예?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이옵니까? 바다 건너 외국에 가서 지내다 와야겠다. 떠날 자비를 하거라. 예, 대왕마마. 왕자 풍장은 이런 연유로 해서 외국의 볼모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풍장이 외국에 갔던 때가 서명천왕 3년, 서기로 631년인데 무왕이 왕자 의자를 태자로 책봉한 때가 632년이니까 풍장을 외국으로 보내서 경쟁자를 없앤 다음에 의자 왕자를 태자로 책봉했다면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자 왕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의자 왕이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해동의 증자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자란 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인데 공자의 직계 제자로서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의자 왕자가 무왕 33년에야 뒤늦게 태자로 책봉된 것과 그가 둘도 없는 효자였다는 사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자 의자는 태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을 만큼 여건이 불리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딱 엎드려서 아버지이자 임금인 무왕에게 고분고분 충성을 다하고 배다른 형제들과도 우애롭게 지내서 책 잡힐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인 무왕이
말년에는 음주 가무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나라는 고구려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신라는 당나라와 화통하여 우리 백제를 압박하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제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노역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안팎으로 이러한 때에 어찌하여 대왕마마께서는 가까이 있는 간신들과 어울려서 연락에 빠져 지내시옵니까? 만일 의자왕이 불효를 무릅쓰고 무왕에게 이렇게 대했더라면 그가 다음 왕위 계승권자로 점지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성스럽고 우애롭다고 표현된 의자왕의 성품이 어느 정도는 정략적인 처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강종원 연구원은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자로 책봉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근신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의자가 뭐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보임으로써 어떤 이제 태자로 책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춤으로 해서 또 그와 이제 반대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세력을 또 무마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그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자왕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뭐 가식적이다라든지 또는 계산된 것으로 뭐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그러나 이두학 교수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면 왕자로 지내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지극한 효자와 우애로운 형제로 평가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왜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됐는가? 이건 초인적인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정략적인 측면. 그 어머니가 신라 왕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태자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분고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아주 효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의자 왕자가 즉위하게 될 때, 태자로 있다가 즉위하게 될 때가 40대 후반이에요. 이 장구한 기간, 40대 후반이면은 예전 같으면 지금의 그 60나이에 해당되는 연령이란 말입니다. 그 좋은 그 황금 같은 기간을 세월을 다 보내면서 그냥 그 자기 희생, 절제해야 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태자로 책봉되는 과정이 험난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자 왕자는 자신의 입지가 대단히 불리하였고, 따라서 반대파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세월 동안 타고난 성품을 숨기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기록에는 사람들이 왕자 시절의 의자를 일컬어 해동의 증자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자가 공자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유교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의자왕이 대단히 효자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유교적인 이념을 통치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자왕의 이름이 그 의로울 의자에다가 자유로울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유교의 어떤 그 사상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의자왕의 의자란 이름은 이제 아버지인 그 무왕이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왕이 뒤에 또 자신의 이름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유교적인 어떤 이상적인 정치를 한번 자신이 구현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과 의지가 이제 일단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즉위 초기에 보면은 인덕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이제 방면해주고 또 감싸주고 하는 포용력이랄까 용서해주는 그런 그 관대한 어떤 그 통치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용해가는. 의자왕의 이름으로 쓰인 글자인 의로울 의자 자체가 유교의 덕목 중의 하나이고, 자애롭다는 의미의 사랑할 자자 역시 유교 이념과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강종원 연구원은 백제가 본래 유교가 강성한 국가였는데 특별히 의자왕 시기에 와서 그것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나 이제 백제의 경우에는 유교가 상당히 일찍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황 때도 중국에서 이제 강례 박사를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등을 봤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유교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들은 유교 경서가 하나의 필독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봐서 유학 사상은 뭐 기본적으로 뿌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정치 사상에 있어서도 유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백제국 대왕마마, 소인은 당나라 태종 황제의 명을 받고 찾아온 사신이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였소. 그래, 당나라 황제가 전하는 얘기는 무엇이었는고? 저희 황제께서는 의자 대왕의 즉위를 축하하시면서 대왕마마를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삼으셨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짐도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에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다.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당태종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고 의자왕을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책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나라에서 먼저 책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책봉이란 그저 의례적인 애교상의 관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의자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주변의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고구려의 경우는 이제 중국과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백제는 잃어버린 한강유업 그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 노력을 하고, 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그런 어떤 침략에 맞서서 자국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특히 중국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나라가 정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수나라를 대체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이제 계속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백제는 고구려의 그런 어떤 남진에 맞서서 당에 고구려의 침략을 예형적으로는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이제 통일 제국인 당나라의 그 두 번째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그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이제 반드시 무릎 꿇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어떤 적대 관계랄까 이런 것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경우는 이제 백제하고는 오랜 원수지간이 이제 됐던 것이죠. 무왕도 이제 처가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신라를 계속 공격해 가면서 압박을 했던, 신라하고 백제는 계속 공방전을 벌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의 경우, 바다 건너에 있는 외의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백제하고 어떤 친선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가 무왕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와 고구려는 군사적인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백제는 당나라에게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주문했으면서도 내막적으로는 고구려와 화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신라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압박은 의자왕 때에도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며, 다급해진 신라가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짐이 왕위에 올랐으니 모름지기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마땅한 선물이 없겠느냐? 대왕 마마께서 지혜로운 군주가 되어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펼치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백성들에게 선정을 펼치기를 원치 않는 군주가 어디 있겠느냐? 짐 또한 그러할 것인즉 당분간 지방의 주와 군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두루 살펴봐야겠구나.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주와 군을 순무, 즉 백성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기 위해서
지방 시찰에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저 죄수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고? 예, 대왕마마. 저들은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남에게 해를 입힌 자들이옵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하오면 죄수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분부시옵니까? 죄목을 잘 살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죄를 어명으로 용서하겠느니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왕이 주와 군을 순무하여 죄수들의 정상을 기록하고 죽을 죄를 진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용서하였다. 대체로 고대 국가의 왕들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죄수들의 죄를 용서하여 방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자왕의 지방 순무는 의례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